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늘 영시를 기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복권 없이 사면된 김 전 지사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공의 여파가 거센 가운데 오늘 새벽 서부 전방 지역 일대 정체를 알 수 없는 항적이 포착돼 공군이 출동했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날에 맞춰 호남을 방문하면서 검찰 조사 시기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내에서는 1월 초 출석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신경전을 펼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자 중국은 인적 교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1,373명에 대해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고 유감을 표했고,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를 좀 더 지켜본 뒤에 퇴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수감된 뒤 520여일 만에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부인 김정순 씨와 김정호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김 전 지사를 맞았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특별 사면을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지난 몇 년간 저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 깊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김 전 지사는 오늘 오전 10시 김해 봉하마을에 들러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할 예정입니다. 4년 9개월 만에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형 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퇴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엔 정치인,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용자 등 모두 1,373명이 선정됐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권성동, 안철수 의원도 설 연휴 이전에 출사표를 낼 예정이어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레이스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서 자신이 총선 압승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 지지율을 55%, 대통령 지지율을 60%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격이 없는 소통을 거론하면서 이른바 윤심이 본인에게 있다고도 했는데, 친윤계의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의 이른바 김장연대가 탄탄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김장은 이제 다 담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된장찌개도 좀 뜨겁게 끓여야 될 것 같고요. 또 맛있는 따끈따끈한 공깃밥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주자들도 출마 선언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늦어도 다음 달에는 공식 선언을 할 것이라고 했고, 안철수 의원 측은 설 연휴 전에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출마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전당대회 선관위가 본경선에 나서는 후보들을 5명에서 6명으로 솎아내기로 해 결선 투표제와 함께 전대구도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대표로 나오겠다는 후보군이 수가 너무 많았을 경우에 하는 4, 5명이 넘어서가지고 7, 8명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카톡. 한 당권 예비주자는 1차 선거 때는 각계각진하고 컷오프와 결선 투표 단계마다 연대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광주를 찾아 예정에 없던 대규모 검찰 규탄 장외 집회를 가집니다.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데
민주당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호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여수산단 공장에 들른 이재명 대표가 지역 기업인들과 만나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삶을 위한 일터가 죽음의 장소가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서 참으로 슬프고. 검찰 소환 날짜를 하루 앞두고 1박 2일로 호남을 찾은 건데 광주에서는 현장 최고위와 예정이 없던 검찰 규탄 장외 집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만간 찾을 계획인데 검찰 소환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의 일종의 힘, 자산 이런 것을 에너지를 모으는 이런 정치들을 지금 시작을 했다. 하지만 비명계에서는 당당하게 검찰에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민생 운운하고 변죽만 울리며 지역을 돌아다니는 건 옳지 않다며 얼른 소환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호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28일 날 출석해서 그냥 당당히 밝히면 되시고요. 삼한시대 소도처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소도는 죄인이 도망가도 잡을 수 없는 지역을 말합니다. 박대출 의원은 2016년 수사에 불응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SNS 글을 공유하면서 남에게 단호했던 자세를 자신에게도 보이라고 비꼬았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확연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입니다. 적폐 청산을 수사로 인기를 얻은 윤 대통령이 이제는 적폐 세력과 한 배를 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태의 정치의 시각으로 보는 민주당이 개탄스럽습니다. 그냥 들러리를 세우겠다,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갖추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행태가 훨씬 더 모욕적이고. 아니 김경수가 대통령을 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정치보복성 수사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분 아닙니까? 비교를 할 걸 해야지. 그 참. 예, 들으신 것처럼 이제 국민 대통합을 내세운 사면이지만 야당에서는 적폐 세력 방출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이제 대거 사면된 것을 두고 한 말이겠죠. 네,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논평을 할 거라는 건 예상이 됐던 거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사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후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관련된 문제들은 많이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사면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섞인 이제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문 전 대통령이 안 했고요. 그 당시에는 아마 김경수 전 지사 사면과 같이 엮여서 좀 부담이 됐던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국민 대통합이라는 문제는요. 단지 이거 죄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국가의 위신도 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 간에 이런 양립되는 갈등을 봉합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런 대사면은 국민 통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만 사면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정치적인 논란이 큰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물론 복권까지는 안 이루어졌지만 사면이 이루어진 측면에서 이 부분은 국가의 위신, 그다음에 국민 대통합, 진영 내 진영 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자, 여당에서는 통합에 대한 의지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신계륜 전 의원이라든지 신하경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복권까지 이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사회적인 통합을 목표로 하지 않았나.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만큼 이제 이 사면에 대한 논란이 심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제 사면권이 죄송합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제한되고 자제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자의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이 사면권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양으로 질로 보나 너무나 이번엔 차이가 많이 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계속 그 국정 지표의 하나로 이야기하는 법치주의, 그러니까 법치주의에 반대는 인치인데 이게 뭐냐, 재앙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이렇게 마구 사면권을 하고 본인들의 진영에 속한 사람만 사면을 하면 국가 원수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정치 계파의 수장의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염려가 있고, 이번에 이런 적폐 세력이 대방출되니까 2017년 그 시민들이 들었던 촛불 항쟁을 통해서 이런 적폐 세력 청산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모욕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이런 국민 대통합을 하려면 국민 모두가 이걸 계기로 해서 새로운 정치가 열릴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배려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특별 사면에는 이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포함이 됐는데요. 자, 오늘 0시에 이 창원 교도소를 출소를 했습니다. 김 전 지사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저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 깊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 사면은 이제 받고 싶지 않았던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다. 물론 뭐 김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이제 가석방 불원서도 이제 제출했었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를 했었기 때문에 사면이 조금 달갑지는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몇 개월 안 남은 상황에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끝끝내 진영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뭐랄까요, 의사로 남고 싶다고 할까요? 굉장히 정권을 창출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1등 공신으로 남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체제 하에서 가석방을 받았을 경우에 본인이 어쨌든 이 정부의 혜택을 받았다, 이런 이제 네이밍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가 이렇게 가석방 된 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불만스러운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으로 지금 실형을 받고 복역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민주주의 근간을 아예 흔드는 아주 중범죄라는 것이 국민적인 여론이었고요.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김경수 전 지사는 거기서 불복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가석방이라도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사실 논란이 있었는데,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고려를 한 것이고요.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김경수 전 지사가 본인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부정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법원 시스템 내에서 받은 대법원 판결인데도 지금도 저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지층만은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국민 전체를 위한 좀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보이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김경수 전 지사는 이제 출소 후에 첫 행보로 봉화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이제 참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친문 세력, 그러니까 친노 세력과 친문 세력의 구심점 역할로 이제 거듭나지 않느냐. 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출발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모욕 참배는 할 거라고 보고요. 예. 민주당의 이제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라 하면 이게 이 호남의 어떤 민주화 세력과 수도권의 젊은 진보 세력, 그리고 이제 영남 민주화 세력, 이렇게 세 축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울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남 민주화 세력을 재건하는데 나름의 역할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당 내에서의 어떤 뭐 분석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개파나 특정 친문, 친노 이런 식 분류라는 게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정치의 현실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분류가 있는데 예.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 활동했던 분들 그리고 또 공직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던 분들이 또 친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경수 지사에게 어떤 나름의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 중 하나가 김경수 지사가 복권이 안 돼서 이제 선거 출마는 할 수는 없지만 당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그 대안으로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등판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뭐 미리 이야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비선거권은 제한되지만 사면되었기 때문에 정당 활동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민주당의 이기 사항이 온다면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온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한 부분이 될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은 형기와 함께 벌금 82억 원도 면제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형평성 논란도 좀 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가 했다면 더없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사면 복권에 대한 여론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우호적인 여론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걸 살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나름대로의 또 상황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 복권될 당시에 사실 남은 그 벌금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이런 차원에서 함께 다 소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부분도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고 보고요. 만일의 상황이 나아져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부분까지도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람직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고 병세를 좀 지켜봐서 퇴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앞서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퇴원하고 이제 대구로 이제 돌아간 다음에 대국민 메시지를 냈잖아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느 정도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우리 격언 중에서 연설은 언이요 침묵은 금이라 그랬는데 예. 좀 뭐 본인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국민에게 뭐 사과하는 게 주류가 된다면 메시지가 나오는 건 좋지만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적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익 창출을 한 최초의 대통령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본인에 대한 성찰이 전제된다면 그런 메시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날이죠. 자, 이 대표는 지금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 중입니다. 어제 이 대표의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기득권하고 부딪혀왔기 때문에 이 힘센 소수의 기득권 세력한테는 정말 눈의 가시였던 모양입니다. 검사 숫자로는 한 60-70명, 소속된 수사관까지 하면 한 200-300명. 저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다른 사건 다 팽개치고 사건 처리 못하면서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원래 오늘이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소환을 통보한 날이죠. 네. 오늘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대표는 호남에 있고, 자, 오늘은 뭐 광주에서 또 이제 행보를 이어간다고 그래요. 자,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항상 위기에 봉착하면 달려가는 곳이 광주예요. 예. 그러니까 광주를 거의 뭐랄까요, 결혼한 여성에게 비하면 친정 그 이상의 의미로 갖는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광주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이 어떻게 호남을 위한 민생 행보겠습니까? 본인의 구명운동을 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는 행보로밖에는 볼 수가 없고요. 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지금 검찰 소환 일정이 당당하게 응하겠다. 다만 이미 잡혀져 있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당당하고 한 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면
저는 그 일정 조정하고 검찰에 먼저 나가서 소명하고 조사해서 그 부분들을 국민들께 난 이렇게 깨끗하다라고 밝히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광주에 가서 민생 행보를 해도 광주 시민들이 전혀 서운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밀쳐놓고 광주에 달려가서 본인의 정치적인 구명운동을 위한 그 발언을 먼저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광주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으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뭐 민현주 전 의원의 지적도 있었지만 여당 내에서도 호남이 약 옛날에 삼한시대의 무슨 소도냐 이런 비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소도라는 비유 자체가 보면 우리 한국에서 과거 민주화 운동 시절에 명동 성당이라든지 그렇죠. 예. 뭐 이런 쪽의 어떤 상징 같은 건데요. 지금 이제 정치적 상대를 공격할 때 이걸 쓰지만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무슨 일만 있으면 대구 서문시장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민주당은 그렇게 강주나 호남을 방문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영남의 민주화 세력도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계신 묘소에도 가고 또 강주도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산되어 있는 편이고요. 예.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좀 더 이렇게 상대에 든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대표는 경청 투어를 쭉 해오는 과정에 이제 호남이 이제 차례가 돼서 간 거지. 뭐 호남을 집중으로 가서 거기서 이 어떤 장애 투쟁의 형식을 받고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좀 지나친 비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표가 앞서서 이제 저희가 기사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오늘 예정에 없던 이 검찰 규탄 연설회, 자 이걸 연다고 합니다. 광주에서. 네. 자, 그럼 이 부분은 검찰이랑 이제 전면전에 붙겠다. 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건 나는 법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난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이 탄압하고 있다. 야권 몰살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근데 광주에서 하는 게 저는 이게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조금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나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 광주를 포함한 호남권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때 전당대회 때도 물론 굉장히 낮았고요. 그때 많은 정치권에서 나오는 분석들은 광주에서 이재명 대표나 호남에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불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반대를 찍을 수는 없고 그래서 아예 투표를 포기하거나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권리당원조차도 투표율이 낮았으니까요. 이런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금 이재명 대표는 광주에 가서 호소를 하고 호남권 이제 행보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아무리 극렬 지지층, 아주 열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검찰에 대한 뭐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겠지만 과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것이 소구력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라봅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검찰 예정에 없던 거잖아요. 일단은 예정에 없던 검찰 규탄 집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이 여당이 보기에도 아까 비판했던 대로 삼한시대 소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찰에서 이제 소환 통보를 한 28일은 너무나 이제 검찰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서 일방적 통보였기 때문에 제1야당과 이렇게 상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 스타일을 보면 직진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돌파해 온 게 그동안 작은 정부인 성남시장이 대선 후보까지 되고 당대표까지 됐던 그런 근거가 됐던 사람이라서 이런 걸 우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지난 대선 토론에서도 세 번째 토론에서는 대장동이 그렇게 문제되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 특검하자 이런 것을 요구할 정도로 어떤 사안을 돌아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여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뭔 말을 하든 무슨 행보를 하든 방탄이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거를 차근차근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순서를 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강주에서의 저런 이야기는 최근에 1년의 이제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제 뭐 그 이재명 대표 측과 이 검찰이 이제 또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당내에서도 1월 중에 출석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양쪽에 상반된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언제쯤 출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보면 뭐 1월 초라는 거나 세모 기간이니까 좀 바쁠 수가 있으니까 뭐 1월 10일부터 그 중순점은 출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당 내에서의 어떤 주류 비주류의 갈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취임한 지 이제 100일이 좀 지난 시점이고 지금은 이제 당을 중심으로 이 대열을 정비하고 다음을 이렇게 대비하는 것이 맞지 너무 일부의 어떤 비주류 분들의 개인적 의견들이 당의 대열을 흐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대표의 소환 그리고 이 대표의 출석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에 굉장히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자, 1월 중으로 이 대표가 만약 검찰에 출석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사법 리스크에 굉장히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은 아마 또 그런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설령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버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4월 총선을 앞두고 내년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공천이라든지 총선 준비를 하는 기간이 되거든요. 특히 내년 여름쯤부터는 아마 뭐 양당이나 정의당까지요. 모든 정당이 다 총선 체제에 돌입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총선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들이 지금 정도에 머물까 아마 더 큰 힘을 가지고 당을 쇄신하자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상대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방역 정책은 과학적이어야 하고 인적 교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면서 일본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하루에만 20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일본. 하루 사망자도 처음으로 400명을 넘자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철폐한 입국 규제를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中国本土においては感染が急速に拡大しているとの情報があります。日本国内でも不安が高まっています。 이달 30일부터 중국에서 출발하는 사람과 7일 이내 중국에 방문한 사람은 일본 입국 시 전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 항공편 확대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조치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中方认为防疫措施应当科学适度，不影响正常的人员交往。 중국은 각국이 안전한 왕래를 보장해 세계 경제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됐던 원자력 생태계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계기로 관련 업체들도 일꾼 찾기에 나섰습니다. 유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자력 분야 업체들이 마련한 채용 부스마다 일자리가 간절한 청년들이 면접을 봅니다. 12개 회사에서 230명을 채용한다는 소식에 희망을 품고 찾아온 겁니다. 원전 관련돼서 앞으로 일자리가 많아질 것 같아서 정보도 없고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오게 됐습니다. 원자력 분야 인력은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이 사라지면서 2016년부터 5년간 3,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침체됐던 원전업계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지를 계기로 본격적인 생태계 복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들을 통해서 많은 기회들이 좀 창출이 되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신한울 1호기 준공을 계기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925억 원어치 일감을 발주한 데 이어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 신규 일감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보다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일감이 더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새해에 원전 생태계가 회복되면 더 많은 일감과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지난 10월 SPC 계열사 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이후 정부가 SPC 그룹 전체 계열사에 대한 감독을 시행했는데 86%가 넘는 45곳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빵공장 직원 사망사고 직후 SPC는 대대적인 안전조치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하지만 사고 발생 2주 뒤 이뤄진 정부 감독 결과 계열사 86.5%에 달하는 45곳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끼임 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혼합기 덮개가 여전히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덮개 등 방호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정비 등 작업할 때 운전 정지를 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도 116건 적발됐습니다. 연장 휴일 근로수당 12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출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등 모성 보호 관련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SPC는 정부 조사와 동시에 개선을 시작해 산업안전 관련 99%, 근로감독 관련 80%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며 지난 11월 출범한 안전경영위원회를 통해 변화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없는 먼지 만들어내려고 십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입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일시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신 대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르면 내년 1월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월 중에 기소를 한다면, 기소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한다면, 그 전에 이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그 전에는 이제 소환 조사를 통해서 뭔가 이제 입증할 만한 카드를 검찰에 쥐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죠? 일단은 현직 거대 야당의 그 대표를 소환하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네. 제가 봤을 때 검찰은 모든 준비를 다 끝냈다. 모든 준비가 다 완료가 됐다. 혐의는 제3자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두산 등 6개 회사가 성남FC한테 돈을 줬다는 이야기인데 그중에서 두산 네이버 그다음에 차병원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기소를 하고 나머지 농협 알파돔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갖다 하겠다. 이게 검찰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미 지난 9월 30일에 두산건설 사장하고 그 성남시의 담당 팀장을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남시 인허가권이 뭐 두산과 관련해 가지고 그 용적률 바꿔주고 용도 변경해주는 그 인허가권이 팀장이 있었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시장 권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두산건설 돈을 준 두산건설 사장과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팀장을 기소했으니까 성남시장에 대한 기소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싶고요.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도 그냥 기존에 있었던 혐의를 확인하는 수준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에서는 준비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검찰 조사에 이 대표 측 어떤 전략으로 임하게 될까요? 일단은 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기존의 김용 부원장이라든지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재판 단계에서 어떤 진실을 한번 진상 규명을 해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시점이 어긋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소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떤 대가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는 어차피 검찰 수사에서는 자기 입장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누구도 판단해 줄 수는 없어요. 판단은 법정에서 그러니까 재판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내용이 자기 주장은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은 들지만은 어떠한 뭐 구체적인 법리적인 논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명확하게 검찰에서 파악한 혐의점을 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거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뭐 민주당 당대표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사이에 이제 출석일을 조정하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이제 나오곤 있는데요. 네네.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제 검찰의 예우 문제를 삼았다는 보도도 있어요. 네. 보통 이제 검찰이 뭔가 소환 조사를 하거나 정치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때 예우를 좀 이렇게 지켜주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조사받는 범죄 피의자가 무슨 예우를 따지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요, 그 밑에 있는 수사관들, 계장이라고 하죠. 그 검찰 네. 수사관들이 연락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다음 이제 담당 검사가 연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장 검사가 연락하는 경우 제가 본 적이 사실은 없고요. 예. 그 위에 있었던 뭐 지청장이 연락을 했어야 된다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은 사실은 뭐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이제 출석해서 소환의 조사에 응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그러니까 듣기로는 지금 뭐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월 초에 아마 지금 출석을 하는 것으로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개 출석일지 비공개 출석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출석을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저는 첫 번째 출석이기 때문에 저는 공개 출석하리라고 보고요. 본인에 대한 어떤 입장도 아마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월 초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공개 출석을 만약 하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부분, 그 부분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뭐 이미 뭐 예견된 어찌 보면 뭐 당대표 선거 전부터도 예견이 됐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오히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당당히 맞서고 이거 해치고 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그것과 지금 새로 더욱더 부각될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결국 기소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게 이런 사건이 전형적인 제3자 뇌물죄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보다도 훨씬 더 쉬운 사건이에요. 검찰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굉장히 거의 똑같은 유사한 판례가 있어요. 그 판례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실형이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 당시 성남지청장이었거든요. 그때 뭐 8,000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몇 달 동안 보고 있었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어떠한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성남지청장 하셨던 그 검사가 지금 나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또 뭐 SNS도 많이 하시던데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여기서 좀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거의 대부분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특혜 대가로 1억 9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거든요. 네, 뭐 이건 이제 정진상 실장 공소장에도 나와 있어요. 일단 정진상 실장에 대한 뭐 1억 그때도 1억 4천만 원 정도의 시기는 다릅니다만은 어떤 그 횟수에 거쳐서 비슷한 시기에 어떤 비슷한 금액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같이 수사를 하면서 지금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정치 동지 관계라고 넣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추가로 수사를 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있죠. 용처가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이 이것을 수수했다라고 진술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재판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론 뇌물죄에 있어서의 어떤 물증을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어떠한 정황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인 진술이라든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증언 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용 부원장이 반증을 통해서 입증을 벗어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뭐 이 1억 9천만 원이 용처도 네. 이제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고 실제로 김영 부원장은 이제 받았다고 진술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검찰에서는 이 돈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고 네. 이제 보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렇게 의심을 왜냐하면은 그 돈을 2013년 설날 4월 추석 때 9천만 원 받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4년 4월 달에 1억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받은 사람이 일단 뭐 돈 받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돈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의 진술이 더 유력한 증거가 될 텐데 이게 지난번에 이제 그 김용 부원장이 돈을 뭐 6억을 받았느니 8억 얼마를 받았느니 이 이야기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였는데 왜 그랬냐면 그때는 일반적인 그냥 그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김용 부원장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 의회 의원이었어요.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받은 건 이게 뇌물죄가 된단 말이죠. 근데 뇌물죄가 1억이 넘어가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특가법상의 그 뇌물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죄하고 틀려서 만약에 이제 이것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쓴다라고 하면 굉장히 엄청난 형량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진짜로 돈 받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좀 그 제대로 진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 부원장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공한 이후에 이 크고 작은 소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미상의 항적이 발견돼 공군이 전투기를 출격시키는가 하면 어제는 새 대를 무인기로 우인한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장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용한 밤하늘에 굉음이 울립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북부와 인천, 경기 고양 등지에서 전투기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한밤중 벌어진 소동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군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항적이 포착돼 비상대기 전력을 전개했다며 북한 무인기는 아닌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상 항적 포착 시점과 비행 경로 등에 대해선 추가 분석에 나설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인천 성모도에서는 무인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강화군은 주민 대피 시설을 개방하고 주민들에게 안내 방송까지 했습니다. 이장님들하고도 연락이 돼서 마을 방송으로 동요하지 말라고 한 마을 방송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은 F-15K, KF-16 등 전투기와 코브라 공격 헬기 등 군용기 20대를 동원했는데 조종사 유관 확인을 통해 새 대를 무인기로 오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예, 북한이 그제 우리 영공으로 내려보낸 무인기 중에 이 서울 지역 상공까지 접근했던 한 대와 강화도와 김포 상공을 비행했던 교란용 무인기 4대의 기종이 서로 달랐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교란용 무인기는 군 발표보다 2배가량 큰 길이 4m에 달했던 것으로 우리 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강 하구 지역을 지나 서울 북부 지역 상공까지 침투했던 북한 무인기 한 대는 날개 길이 2m의 정찰용이었습니다. 군 당국은 이 무인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도 언론에만 공개했습니다. 이에 반해 강화도와 김포, 교동도에 출몰했던 교란용 무인기 4대는 날개 길이가 4m로 정찰 무인기보다 폭이 2배 큰 기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군의 정찰용 무인기 격추를 교란하기 위해 더 큰 무인기들을 보낸 것으로 분석합니다. 우협 요소를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실행 계획 속에 차근차근 일정 궤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보부대 한 관계자는 우리 군의 항공작전 대응을 시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 직후 경기 지역 최전방 방공포대 수십 곳이 즉각 사격을 할 수 있도록 비상 배치됐지만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합참은 무인기가 방공포대의 사거리에 들어오지 않아 헬기를 동원한 항공작전이 유리했다는 입장인데 군은 초동 조치의 적절성 파악을 위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사태가 일파만파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새벽에도 미상의 항적이 포착돼서 우리 공군이 출격하기도 하고
3대를 무인기로 오인하기도 하고. 자, 그만큼 보면은 이제 우리 무인기가 식별이 쉽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습니까? 이제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공중 비행체, 그 비행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이 공중 비행체를 잡는 레이더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공중 비행체를 보면 공중 비행체 입장에서 보면은 가능하면 내가 탐지가 안 되도록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발전한 게 바로 스텔스 공군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텔스 공군기라고 하는 것이 최대한으로 전파 탐지를 좀 잘 안 되게 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그게 그만큼 스텔스 기능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5세대 전투기냐 4세대 전투기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스텔스 기능을 이제 보강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표적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탐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레이더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탐지하고 싶은데, 우리가 운동할 때 러닝화 따로 있고 등산화 따로 있고 축구화 따로 있고 뭐 농구화 따로 있고 다 신발이 다르듯이 레이더도 목적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탄도미사일 잡는 레이더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날아오는 전투기나 이런 위상의 비행체를 잡는 그 레이더가 따로 있는데, 특히 지금 이런 그 드론 같은 경우는 크기가 2m, 3m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잡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거든요. 2014년도, 2017년도에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한국에 침투하고 난 뒤에 한국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저고도로 날아오는 아주 작은 크기의 비행물체를 잡아내는 탐지 레이더를 도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제를 도입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한국 스스로가 이것을 개발해서 국지방공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A사 기능을 갖춘 그런 레이더를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어찌됐든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탐지하기가 힘들다는 거고요. 그 탐지가 이제 오늘 아침이든 어제처럼 그렇게 새떼가 날아다니는 것도 레이더상으로는 이게 비행물체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북한의 무인기 뭐 영공 침범 이후에 이런 오인소도 계속 잇따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런 심리전, 불안을 좀 흔드는 그런 이유는 뭔가요? 뭐 크게 뭐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이 있었을 텐데요. 그냥 정치적 목적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 목적도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북한이 이제 다양한 도발을 통해 가지고 한국 정부와 한국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키고 있거든요. 나는 이제 북한은 굉장히 무서운 조폭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정신교육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가스라이팅을 좀 시키는 거죠. 이게 딱 뭐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뭐가 잘못됐니, 뭐가 잘했니, 뭐 했니,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를 분란시키는 이 두 가지의 정치적인 목적이 저는 있었다라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저희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북한이 이제 5대를 보내는데 서울에 왔던 기종과 이 강화도 쪽에 이제 교란용으로 보낸 무인기의 기종이 서로 달랐다고 그래요. 강화도로 보낸 게 이제 보니까 좀 더 큰 모양인데, 이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는 이제 2m급이고 하나는 3m급으로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2m급은 2014년도, 2017년도 드론, 이제 소위 말하는 정찰용 드론으로 보고요. 이 정찰용 드론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나머지 이제 한 3m급 4대를 이제 보내서 교란을 시켰던 것으로 저는 봐요. 그런데 과연 이제 이것이 교란용으로만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북한도 이제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정찰용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자폭용 드론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크기가 커지면 점점 이제 여기에 달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무기가 점점 더 이제 강도가 높거나 폭발력이 높은 무기를 달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2m짜리는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점점
무게가 더 높은 걸 달 수 있기 때문에 4m짜리 이런 그 무인기를 단순히 이렇게 교란용으로 우리가 뭐 해석하기보다는 설령 그것이 교란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북한이 계속해서 자폭용으로 또 다른 목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폭용 무인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북한이 이번엔 정찰 무인기를 보냈지만 네. 사실상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건 무인 공격기 킬러 드론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달 초 북한 공군 기지를 촬영한 민간 위성 사진에서 중국제 킬러 드론과 비슷한 신형 무인기가 포착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이제 무인기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구분을 하면 하나는 이제 정찰용 드론이 있는 거고요. 군사용으로만 볼 때 정찰용 드론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자폭형 드론이 있는 거고 이 자폭형 드론은 아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에서 지금 많이 보도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세 번째가 이제 킬러용 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란의 그 혁명수비대 사령관이었던 술레이마니를 NQ9 가지고 직접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것을 아마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이건 이제 킬러 드론이라고 보거든요. 통상 이제 발전되는 수준이 이게 이제 이 정찰용 드론은 비교적 기체가 좀 작아도 되고 거기 달 수 있는 것이 카메라 정도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점점 이제 이것이 자폭형 드론으로 가면은 조금 더 커지게 되고 심지어 이제 어떤 물체를 보고 자동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킬러로 해서 그것을 직접 이제 사살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발전 단계가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그런 군사용 드론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찰용 드론, 자폭형 드론, 그리고 이제 킬러용 드론을 갖게 되는데요. 자폭형 드론이나 킬러형 드론은 향후에 이것이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인기가 한 1000대 정도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뭐 정찰용 드론도 그거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만 이게 이제 자폭형 드론이나 킬러형 드론은 직접 와가지고 우리의 요인을 암살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고 특정 중요한 기간에 이것을 폭탄을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필요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그 주목해야 될 점이 이 북한이 5대나 되는 그 무인기를 보낸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5대나 넘어왔는데 단 한 대도 격추를 하지 못한 우리 군의 대응도 상당히 충격적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윤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예전에 훈련이 좀 덜 되고 아예 없었다. 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뭐 자체적으로는 이제 뭐 훈련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었는데 이걸 이제 통합해서 하는 훈련은 이제 한계가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드론이 한 700여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드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군단급의 드론이 있고요. 송골매라고 4단급에도 드론이 있고 심지어 보병 대대급에도 드론이 있습니다. 그 드론이 이제 뭐 리모아이라고 하는 드론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4단급에도 있고 저기 군단급에도 있고 대대급에도 이제 드론이 수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활동을 못했다라고 왜 활동을 못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군단이나 사단이나 대대는 다 전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9.19 군사 합의에 의해서 동부전선하고 서부전선하고 드론의 활동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동부전선 같은 경우는 휴전선으로부터 15km, 그다음에 서부전선 같은 경우에는 휴전선으로 10km, 여기서 활동 못하게 돼 있어요. 띄워도 위쪽으로 올라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하면서 이 드론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못하도록 한 것은 우리를 이렇게 옥죄게 하기 위해서 그 군사합의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하고 그동안에 우리는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이번에 북한에서 이렇게 드론을 뭐 5대나 보냈으니까 대통령께서도 직접 뭐 지시를 하시고 했지만 우리도 드론 보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군단급 드론이 갔다 온 걸로 보입니다. 그 드론 2대 갔다 왔는데 북한에서 전혀 탐지 못하고 전혀 요격 못하고 뭐 사실상 그만큼 탐지가 서로 간에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은 공격용 쪽으로는 그것이 무기 체계든 무엇이든지 굉장히 발전돼 있는데 방어용 이쪽으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실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과 욕설을 하는 등 교권 침해 행동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교육부가 학생부 기록이라는 고육지책을 내놨습니다. 심각한 교권 침해 행동을 기록으로 남겨서 입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윤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충남의 한 중학교. 수업 중 남학생이 교단에 드러눕고 같은 학교의 다른 학생은 상의를 벗은 채 수업을 듣습니다. 정상적인 수업이 힘든 상황이지만 학생은 교실에 남고 교사만 특별 휴가 2일가량을 써 잠시 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을 즉각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교권 침해 사례가 작년 2,200여 건에서 올해는 1학기에만 1,500건이 넘는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더 나아가 교권 침해로 전학이나 퇴학 등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깁니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업 활동을 해서 또 교육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학생과 교사 간 법정 다툼이 더 빈번해져 교사가 추가 피해를 보거나 기록이 남은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부 기록 대상 행위와 적용 시점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 눈이 참 많이 내렸죠. 미국과 캐나다에도 역대 최악의 눈폭풍이 몰아쳤는데요.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미국 중서부에 발생한 폭탄 사이클론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했습니다. 도로 위의 차들은 그대로 눈 속에 파묻혔고 처마에는 거대한 고드름이 생겼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이불을 두른 채 거리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추위와 폭설로 항공기 수천여 대가 결항했고 공항에 발이 묶인 사람들과 수화물들이 항공편이 재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0만 이상의 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겨 난방 공급이 중단되는 피해가 잇따랐고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 올해가 최악의 크리스마스였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눈이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서해안을 비롯해 전라, 제주 등 남부 지역에 참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출근길 도로는 거북이 걸음이었고요. 제설 작업을 위해 중장비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전남 담양군에서는 육군 제11 공수특전여단 장병들이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네, 피해를 입은 지역에 부디 빠른 피해 복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 곳곳으로 눈이 약하게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도로가 얼면서 무척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차간거리 넉넉히 유지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겠고 서울 영하 2도, 대전 1도, 대구 4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차단되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조금 내리겠고 주 후반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